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가 검게 그을린 대지를 사정없이 후려치고 있었는데 그 빗줄기 속에서 한 소녀가 미친 듯이 진흙탕을 파헤치고 있었다. 손톱은 이미 깨져나갔고 손가락 끝에서는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흙탕물과 뒤섞여 흐르고 있었으나 연화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땅을 파고 또 팠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천둥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질 때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움찔거렸지만 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얼굴에 서린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짐승과도 같은 절박함이었다. 어디 있느냐? 제발 나와다오, 제발.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고 눈앞을 가리는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넘긴 연화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리며 진흙 속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가녀린 소녀를 폭우 속의 아기로 만들었단 말인가? 그녀가 찾는 것은 금덩이도 아니요 보석도 아닌 그저 낡은 붉은 빛 하나였을 뿐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불과 반나절 전 연화의 낡은 초가집 방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병색이 완연하여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할머니가 앙상하게 마른 손을 들어 연화의 옷자락을 힘겹게 붙잡고 있었는데 그 눈빛만은 꺼져가는 촛불의 마지막 불꽃처럼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연화야, 내 말을 명심해서 듣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탁했으나 그 안에 담긴 위엄은 서리빨 같아서 연화는 눈물을 삼키며 할머니의 입가에 귀를 가져다 대었다. 할머니는 품속 깊은 곳에서 붉은색 칠이 된 낡은 나무빗 하나를 꺼내어 연화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다. 우리 가문의 혼이자 네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줄 유일한 물건이니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연화는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할머니의 유언과도 같은 당부에 고개를 끄덕이며 빛을 자신의 품에 단단히 품었다. 그러나 그 평온하면서도 비장했던 순간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불청객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이봐,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 거친 고함과 함께 썩은 나무 문이 굉음을 내며 부서졌고 흑발을 한 장정 서너시 좁은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는데 그들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늑대와 다를 바가 없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으며 몸을 떨었으나 사내들은 그런 연화를 비웃기라도 하듯 거칠게 밀쳐내고는 병석에 누운 할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영감탱이가 숨겨둔 문서랑 돈, 그리고 그 붉은 물건 어디에 뒀어? 조 대감님께서 인내심이 그리 많지 않으시다는 걸 잘 알 텐데. 사내의 입에서 조대감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할머니의 눈이 공포가 아닌 분노로 크게 떠지며 있는 힘을 다해 사내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더러운 놈들, 내 놈들이 천벌을 받을 것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내어줄 수 없다. 격분한 사내가 할머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사내의 팔을 물어뜯었다. 우리 할머니 건드리지 마! 이 나쁜 놈들아! 연화의 필사적인 저항에 사내는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귀찮다는 듯이 주먹을 휘둘러 연화의 뺨을 가격했고 연화는 중심을 잃고 방구석으로 처박히며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다른 사내들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세간살이를 뒤엎기 시작했고 마침내 연화의 품속에서 삐져나온 붉은 빛을 발견한 놈 하나가 쾌재를 부르며 소리쳤다. 형님, 여기 있습니다. 이 계집년이 품고 있었습니다. 빛을 빼앗기지 않으려 연화가 다시금 달려들었으나 역부족이었고 사내들은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빛을 챙겨들었다.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는 피를 토하면서도 빛을 향해 손을 뻗으며 절규했다. 안 된다.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 놈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부서진 문짝과 흩어진 살림살이,
그리고 싸늘하게 식어가는 할머니의 주검뿐이었다. 놈들이 떠나고 난 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연화가 할머니에게 기어가 흔들어 깨웠으나 할머니의 고개는 이미 힘없이 떨구어진 뒤였고 그토록 맑았던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한 채 멈춰 있었다. 할머니, 눈 좀 떠보세요, 할머니. 연화의 통곡이 좁은 방을 가득 채웠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밖에서는 때마침 시작된 비가 지붕을 때리며 연화의 울음소리를 덮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연화는 할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다가 문득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그리고 놈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붉은 빛이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며 연화의 눈빛은 순박한 시골 소녀의 것에서 복수심에 불타는 짐승의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쏟아지는 빛 속에서 연화는 더 이상 땅을 파지 않고 진흙탕 위에 주저앉아 멍하니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놈들이 도망치던 방향으로 무작정 뛰쳐나와 보았지만 이미 빗물의 발자국은 씻겨 내려갔고 어둠은 놈들의 종적을 완벽하게 감추어버린 뒤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조대감이라는 자의 이름과 그가 보낸 하수인들의 흉악한 얼굴만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연화는 흙투성이가 된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비틀거리듯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처절하면서도 서글픈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녀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빗물을 맞으며 나직이 중얼거렸는데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약속할게요. 그 빛 반드시 되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를 이렇게 만든 놈들 내 손으로 똑같이 갚아줄 거예요. 연화는 빗속을 뚫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걸음걸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여 할머니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수습하고 젖은 옷가지로 몸을 닦아들인 뒤 탄이불을 덮어드렸다. 촛불 하나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연화는 할머니의 굳은 손을 잡고 밤새도록 맹세하고 또 맹세했다. 날이 밝으면 그녀는 더 이상 이 산골에 순진한 소녀로 살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조대감이 있는 읍내로 갈 것이며 그곳이 호랑이 굴이라 해도 제 발로 걸어 들어가 잃어버린 빛과 짓밟힌 가문의 자존심을 되찾아올 것이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터올 무렵 연화는 부엌에서 식칼 하나를 꺼내어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내었다. 잘려나간 머리카락과 함께 그녀의 나약했던 과거도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이제 그녀의 운명을 건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비장한 의식이었다. 읍내의 장터는 시골 소녀 연화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끄럽고 어지러운 곳이었는데 온갖 잡화와 먹거리를 파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흥정하는 사람들의 고함이 뒤섞여 귀가 멀 지경이었다. 그러나 연화는 그 활기찬 풍경 속에서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으니 그녀의 남루한 무명옷과 헝클어진 머리칼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동자에 서린 서늘한 살기는 주변의 왁자지껄한 분위기와 기이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장터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국밥을 먹는 척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하나같이 조대감의 악명에 관한 것들 뿐이었다. 저기 저 으리으리한 기와집 보이나? 저게 다 고리대금으로 백성들 고열을 짜내서 지은 거라지 않나. 쉿.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네. 조대감 귀에 들어갔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멍석말이 당할 걸세.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장터 너머 언덕 위에 웅장하게 자리 잡은
조 대감의 저택. 그 높다란 소슬 대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옛말을 되새기며 연화는 저택의 뒷문으로 향하는 하인들의 무리에 슬그머니 섞여 들어갔다. 마침 조대감의 생신잔치 준비로 일손이 부족해 임시로 부엌대기를 구한다는 방이 붙어 있었기에 연화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 여기며 안채의 행랑어멈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먹여주고 재워만 주신다면 소처럼 일하겠습니다. 제발 받아주이소. 행랑어멈은 연화의 꾀죄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를 막았으나 튼튼해 보이는 팔다리와 도끼 서린 눈매가 맞춘 일을 시키기에 제격이라 판단했는지 혀를 차며 고개를 끄덕였다. 생김새는 반반한데 눈빛이 영 마음에 안 드는구나. 허나 잔칫날까지만이다. 밥값 못하면 당장 쫓겨날 줄 알아라. 그 순간부터 연화의 삶은 사람이 아닌 짐승의 것으로 전락했는데 그녀에게 배당된 일은 하루 종일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으며 마당에 잡초를 뽑는 중노동의 연속이었다. 조대감의 저택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으나 그 내부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탐욕의 소굴이었으니 하인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감시하고 고자질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연화는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벙어리 흉내를 내며 묵묵히 일만 했는데 그런 그녀를 향한 기존 하녀들의 텃세는 가혹하기 그지없었다. 이 굴러온 돌. 거기 설거지통 비우고 저기 장독대도 다 닦아놔. 고참 하녀들은 연화가 잠시라도 허리를 펴려 하면 가차없이 등짝을 후려치거나 발길질을 해댔고 식사 시간에는 개밥보다 못한 찬밥 덩어리를 던져주며 낄낄거렸다. 찬물에 손이 터져 피가 흐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연화는 밤마다 헛간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 품속에 숨겨둔 작은 칼을 만지작거리며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삼켰다. 육체적 고통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고 그녀는 하녀들이 잠든 틈을 타 저택의 구조를 머릿속에 하나하나 그려나가며 조 대감이 머무는 사랑채와 귀중품을 보관하는 곳의 위치를 파악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안채 마루를 닦던 연화는 마침내 그토록 증오하던 원수 조대감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비단으로 지은 옷을 입고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띠며 마당을 거닐고 있었는데 그 옆에는 연화의 집을 습격했던 그 흉터난 하수인이 굽신거리며 따르고 있었다. 대감마님, 그 물건 말입니다. 감정해보니 예사 물건이 아니라고 합디다. 왕실에서나 쓰던 문양이 새겨져 있다던데요. 하수인의 은밀한 속삭임에 조 대감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고 그는 부채를 탁 접으며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다. 그래?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그 늙은이가 죽기 살기로 지키려 했던 이유가 있었구만. 잘 보관해두게 나중에 한양에 올라가 줄 닿을 때 요긴하게 쓰일 테니. 마루 밑에 엎드려 걸레질을 하던 연화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심장이 고는 듯 했으나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표정을 감추었다. 놈들은 바로 지척에 있었고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이성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시각. 연화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소리 없이 헛간을 빠져나와 사랑채로 향했다. 낮에 파악해둔 경비병들의 순찰 경로를 피하고 마른 낙엽 하나 밟지 않기 위해 숨을 죽이며 발을 옮기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밤 사냥을 나선 살카니와도 같았다. 사랑채 주변에는 높다란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으나 연화는 담장 밑 개구멍을 통해 힘겹게 몸을 밀어넣었고 찢어진 옷 사이로 살점이 긁혀나갔지만 아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사랑채 마루 밑에 숨어 동태를 살피던 연화는 조 대감이 술에 취해 코를 고는 소리를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문창호지에 침을 발라 구멍을 뚫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는 자개로 장식된 화려한 가구들이 즐비했고
병풍 뒤쪽에는 육중해 보이는 무쇠 금고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는데 직감적으로 빛이 저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금고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했고 그 열쇠는 조대감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을 것이 분명했다. 연하는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는데 방 안 가득한 술 냄새와 향 냄새가 역하게 코를 찔렀다. 그녀는 잠든 조대감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허리춤을 더듬었는데 놈이 몸을 뒤척이며 끙하는 소리를 낼 때마다 연화의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다. 누구냐? 조대감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며 눈을 반쯤 뜨는 절체절명의 순간 연하는 잽싸게 병풍 뒤로 몸을 숨기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다행히 놈은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고 연하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금 기회를 노렸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손을 뻗어 마침내 열쇠 꾸러미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으나 금고를 열려는 찰나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대감마님, 주무십니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흉터 난 하수인의 목소리였다. 연화는 황급히 열쇠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새도 없이 병풍 뒤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는데 문이 열리고 하수인이 들어와 촛불을 켰다. 대감마님, 일어나 보십시오. 급한 전갈입니다. 조대감이 부스스 일어나 앉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이 밤중에 웬 난리냐? 그래, 무슨 일이냐? 하수인은 품속에서 서찰 하나를 꺼내 바치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한양에서 온 파발입니다. 20년 전 영모로 몰려 멸문지화 당했던 이씨 가문의 잃어버린 핏줄을 찾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건드린 그 노판의 집안이 조대감은 서찰을 낚아채 읽어 내려가더니 안색이 창백하게 변하며 소리쳤다. 뭐라? 그럴 리가 없다. 그 집안 씨는 그때 다 말라 죽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만약 그 계집애가 살아있고 그 빛이 증표라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병풍 뒤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연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단순히 할머니의 유품인 줄만 알았던 빛이 그리고 몰락한 양반가인 줄만 알았던 자신의 집안이 영모라는 거대한 음모와 얽혀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에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다. 조대감과 하수인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당장 그 계집애를 찾아내라. 분명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빚을 뺏겼으니 다시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 조대감의 명령에 하수인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이미 수배를 내려놓았으니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저 금고 안에 있는 빚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수인이 금고 쪽으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연화는 더 이상 숨어있을 곳이 없다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눈앞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연화는 품속의 칼을 꽉 쥐었다. 지금 여기서 들키면 개죽음을 당할 것이 뻔했으나 이대로 물러설 수도 없었다.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그녀는 이제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 가문의 억울함을 풀어야 할 유일한 생존자였기 때문이다. 하수인의 손이 병풍을 젖히려는 찰나 밖에서 불이야 부엌에 불이 났다. 하는 다급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불이야! 안채 부엌에 불이 붙었다. 정적을 깨고 터져나온 그 외마디 비명은 연화에게 있어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과도 같았다. 밖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당황한 하수인은 대감마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나가서 상황을 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허둥지둥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조대감 역시 자신의 재산이 불길에 휩싸일까 전전긍긍하며 탐이 불만 걸친 채 밖으로 뛰쳐나가 하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물을 가져와라! 멍청한 놈들아. 불길이 사랑채로 번지면
내 놈들 목을 다 쳐버릴 테다. 병풍 뒤에 숨죽여 있던 연화는 놈들이 나간 것을 확인하자마자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낚아채듯 튀어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아까 훔쳐낸 열쇠 꾸러미가 땀으로 흥건하게 젖은 채 쥐어져 있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 쿵쾅거렸으나 지체할 시간 따위는 없었다. 매캐한 연기가 문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방 안에서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의 열쇠 구멍을 찾았다. 철컥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무쇠 금고의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금괴와 문서뭉치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그 맨 위에 붉은 빛이 영롱한 자태를 뽐내며 놓여 있었다. 연화는 다른 보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그 빛만을 낚아챘는데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온몸에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흘렀다. 찾았다.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지자 연화는 빛을 품속 깊이 찔러 넣고 도주로를 찾았다. 문으로 나가면 들킬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반대편 창문을 열고 뒤뜰의 대나무 숲으로 몸을 날렸다. 찢어진 창호지 사이로 들어온 밤바람이 식은땀을 식혀주었으나 뒤에서 들려오는 누가 있다. 사랑채에 도둑이 들었다는 하수인의 고함 소리는 그녀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게 만들었다.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저택을 뒤로하고 연화는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으로 맹렬하게 달리고 또 달렸다. 가시덤불이 살을 찢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으니 지금 멈추면 죽음뿐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참을 달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의 감각이 없어질 무렵 연화는 인적 드문 산 중턱에 버려진 성황당 안으로 몸을 숨겼다. 낡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하여 거친 숨을 몰아쉬던 연화는 품속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붉은 빛을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다. 흙투성이가 된 손바닥 위에 놓인 붉은 빛은 기이할 정도로 붉은 빛을 띠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왜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키려 했는지 그리고 조대감 일당이 왜 그토록 이것을 탐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때였다. 무심코 빛의 손잡이 부분을 힘주어 쥐는 순간 딸각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빛의 등 부분이 반으로 갈라지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좁은 공간 안에는 돌돌 말린 아주 얇은 비단 1000조각이 들어있었다. 이게 도대체... 연화는 조심스럽게 비단을 펼쳤고 그 안에 적힌 것은 붉은 먹, 아니 누군가의 피로 쓴 혈서셰슈였다. 깨알같이 적힌 글씨를 읽어내려가던 연화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을해년 영모 사건은 조작된 것이다. 내 버시자 충신이었던 이 대감을 모함하여 역적으로 몬 것은 바로 나, 조병수와 간신들의 계략이었다. 왕실에서 하사한 이 붉은 빛을 가진 자가 바로 이 대감의 유일한 혈육임을 증명하니 훗날 이 글을 보는 자는 부디 억울한 원혼을 달래고 진실을 밝혀다오. 그것은 조대감이 아닌 과거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죄책감에 시달려 자결한 또 다른 관리의 참회록이자 고발장이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왕실의 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연화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다. 역적의 자손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숨어 살아야 했던 지난 날들. 억울하게 죽임당한 부모님,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몸속에 흐르는 피는 죄인의 것이 아니라 충신의 핏줄이었으며 그녀가 겪은 모든 고통은 탐욕스러운 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굴레였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충격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다. 연화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말라버렸고 대신 그 자리에 서늘하고도 날카로운 살기가 들어찼다. 그녀는 혈서를 다시 빗속에 넣고 품에 단단히 갈무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피할 이유도 없었다. 조병수, 내 놈이 내 할아버지를 죽이고 부모님을 죽이고 할머니까지 죽였구나. 내 가문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도 모자라 나까지 죽이려 하다니. 연화는 성황당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드러난 보름달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을 받은 연화의 얼굴은 더 이상 나약한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의 화신이자 짓밟힌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심판자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린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결심했다. 이 빛과 혈서를 들고 관하로 갈 것이다. 설사 그곳이 조대감과 한통속인 관리들로 가득 차 있다 해도 목숨을 걸고 진실을 외칠 것이다. 하지만 관하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조대감은 이미 사병들과 관아의 포졸들까지 매수하여 마을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이 잡듯이 연화를 찾고 있었다. 붉은 빛을 든 계집애를 보면 즉시 잡아라. 반항하면 죽여도 좋다.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산 밑에서부터 들려왔다. 연화는 산길을 우회하여 마을로 내려가려 했으나 길목마다 횃불을 든 자들이 지키고 서 있어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그때 숲속 어둠 속에서 누군가 연화의 팔을 낚아챘다. 허! 연화가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거친 손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쉬, 조용히 해라. 나다. 낮고 굵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장터에서 짐꾼으로 일하던 돌쇠였다. 그는 평소 연화가 장터 구석에서 밥을 먹을 때 말없이 김치를 얹어주곤 했던 무뚝뚝한 사내였다. 네가 찾는 놈들이 쫙 깔렸다. 지금 내려가면 개죽음이야. 돌쇠는 겁에 질린 연화를 안심시키며 자신의 지게 뒤에 숨겨둔 삿갓과 남루한 남복을 꺼내 주었다. 이걸 입어라. 내가 새끼를 안다. 돌쇠의 도움으로 연화는 남장을 하고 짐꾼 행세를 하며 포위망을 뚫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듯 긴장된 순간들이 이어졌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포졸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쏘아보았으나 돌쇠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연화의 침착한 대응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 밤중에 웬 짐인가? 포졸이 창을 들이대며 묻자 돌쇠는 비굴하게 웃으며 허리를 굽혔다. 해, 나으리, 내일 제사상에 올릴 물건들인데 늦어지면 마름한테 뼈도 못 추립니다요. 포졸은 코를 막으며 손을 휘저었고 그들은 무사히 마을 어귀로 들어설 수 있었다. 관아의 담벼락이 보이기 시작하자 연화는 돌쇠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돌쇠는 투박한 손으로 연화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보답은 필요 없다. 그저 저 나쁜 놈들이 벌 받는 꼴만 보게 해다오. 부디 몸 조심해라. 연화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에 잠긴 관아의 북 신문고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최후의 결전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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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명. 이채 밝기도 전 지푸른 새벽 공기를 가르며 묵직하고도 처절한 북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로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히 가죽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수십 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억울한 원혼들이 피를 토하며 지르는 비명과도 같았다. 북채를 쥔 연화의 손은 이미 물집이 터져 피범벅이 되어 있었으나 그녀는 멈추지 않고 신문고를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억울하옵니다. 사또 나으리, 제발 이 소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목이 찢어져라 외치는 그녀의 절규는 새벽잠에 취해 있던 포졸들을 화들짝 놀라게 했고 인근 백성들마저 하나둘씩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관아 앞마당으로 모여들게 만들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남루한 남장을 한 채 눈에서는 핏발선 살기를 뿜어내며 북을 치는 연화의 모습은
마치 하늘이 보낸 심판의 사자처럼 기이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소란이 커지자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관복을 급하게 갖춰 입은 사또가 불쾌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형방과 포졸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감히 새벽부터 관아의 북을 울려 단잠을 깨우다니 내년이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로구나. 사또의 호통에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연화를 애워쌌으나 연화는 북채를 놓지 않고 당당히 고개를 들어 사또를 응시했다. 소녀, 목숨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천인공노할 악행을 고발하고 짓밟힌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자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기백은 칼날처럼 예리하여 사또조차 잠시 입을 다물고 그녀를 주시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인파를 해치고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섰으니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조대감이었다. 그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부채로 코를 막으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연화를 내려다보았다. 사또, 저 계집은 제 집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난 도둑년입니다. 제 종놈들과 짜고 금고를 털어가더니 이제는 제 죄를 덮으려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대감의 고함에 구경하던 백성들은 술렁거렸고 사또의 표정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듯했다. 허허, 조대감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법을 능멸한 중죄다. 여봐라, 당장 전현을 포박하여 주리를 틀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연화의 팔을 꺾으려 하자 연화는 품속에서 붉은 빛을 꺼내어 높이 치켜들었다. 멈추시오. 이것이 바로 조 대감이 그토록 뺏으려 했던 물건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작물이라면 어찌하여 이자가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면서까지 찾으려 했겠습니까?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붉은 빛의 자태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조대감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저것은 내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다. 당장 뺏어라, 어서! 그러나 연화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좌중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거짓말 마라. 내 놈의 더러운 입으로 감히 효샤를 논하느냐. 이 빚은 내 조모님께서 목숨 걸고 지키신 우리 가문의 유물이며 내 놈이 저지른 영모 조작의 증거가 담긴 함이다. 영모라는 단어가 나오자 사또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조대감은 미친 듯이 발악하며 사병들에게 손짓했다. 저 미친년이 헛소리를 한다. 입을 찢어라. 당장 죽여. 사병들이 칼을 뽑아들고 달려드는 절체절명의 순간 연화는 재빨리 빛의 손잡이를 비틀어 숨겨진 공간을 열고 그 안에 든 혈서를 꺼내어 펼쳐 보였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20년 전 충신이 대감댁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이 남긴 자백입니다. 여기 왕실의 문장과 함께 조병수, 내 놈의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다. 피로 쓰인 붉은 글씨가 아침 햇살 아래 선명하게 드러나자 달려들던 사병들조차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형방에게 혈서를 가져오라 명했다. 조대감은 안 돼! 그건 조작된 거야! 모함이다! 라고 비명을 질렀으나 이미 분위기는 반전되어 있었다. 혈서를 받아든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으며 무엇보다 그 안에 찍힌 인장은 위조가 불가능한 왕실의 비표미벼였기 때문이다. 사또는 침을 꿀꺽 삼키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대감을 노려보았다. 조대감, 아니 죄인 조병수는 듣거라. 이 혈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 놈은 무고한 충신을 모함하여 삼족을 멸하게 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역 죄인이다. 사또의 서리빨 같은 호령이 떨어지자 관아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백성들의 눈빛은 두려움에서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조대감은 최후의 발악을 했다.
내 놈들이 감히 나를,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 한양의 김대감과 내가 어떤 사이인데. 그는 품속에서 단도를 꺼내어 사또를 향해 돌진했으나 이미 대비하고 있던 포졸들이 곤장으로 그의 팔을 내리쳐 제압했다. 으악! 비명과 함께 바닥에 처박힌 조대감은 흙바닥을 뒹굴며 저주를 퍼부었으나 그의 화려한 비단옷은 진흙탕에 더럽혀졌고 관모는 벗겨져 나갔다. 연하는 포박당에 무릎 꿇린 조대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마침내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보아라, 조병수.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성기지만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다 하였다. 네가 죽인 우리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원혼들이 지금 너를 내려다보고 있다.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묵직하게 조대감의 심장을 찔렀다.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와, 조대감이 잡혔다. 천벌을 받았다. 연화 아가씨 만세. 그동안 조대감의 횡포에 짓눌려 숨죽여 살던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사또는 즉시 파발을 띄워 한양 의금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조대감과 그 일당을 하옥하라 명했다. 연화는 멍하니 서서 끌려가는 원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런 그녀에게 돌쇠가 달려와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난 거야. 돌쇠의 투박한 위로에 연하는 소리내어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악몽에서 깨어난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다. 아침 해가 관아의 지붕 위로 완전히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연화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계절이 바뀌어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눈바람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어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고 있었다. 마을을 뒤덮고 있던 공포와 억압의 먹구름 또한 조대감의 몰락과 함께 깨끗이 거쳐나갔으니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장터에는 다시금 활기찬 웃음꽃이 피어났다. 조병수와 그의 동조했던 탐관오리들은 한양 의금부로 압송되어 추상 같은 국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이 부정하게 축적했던 막대한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거나 본래 주인인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20년 전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 당했던 이 대감 가문의 무고함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유일한 생존자인 연화에게 정경 부인의 자기와 함께 빼앗겼던 옛 집터와 전답을 하사하였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맞이한 사필기정시 빛괴의 진의 찬란한 결말이었다. 연화는 이제 더 이상 쫓기는 신세의 고아가 아니었으나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타는 대신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직접 마을을 돌보았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조대감의 저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빈민들을 위한 구휼소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 쌀과 곡식은 본래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배고픈 자는 누구든 와서 배를 채우고 병든 자는 약을 받아가십시오. 연화가 곳간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굶주림에 허덕이던 백성들이 환호하며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그 군중 속에는 든든한 조력자였던 돌쇠도 있었는데 연화는 그를 불러 저택의 관리인으로 임명하고 자신의 곁을 지키게 했다. 돌쇠 아저씨, 저와 함께 이 마을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주시겠어요? 연화의 따뜻한 제안에 돌쇠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아가씨, 아님,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연화는 복원된 옛 기와집에 앉채 마루에 앉아 따사로운 햇살을 맞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앙상했던 매화나무가 어느새 만개하여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는데
흩날리는 꽃잎이 마치 할머니가 보내는 미소처럼 느껴졌다. 연화는 품속에서 붉은 빛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한때는 비극의 씨앗이자 목숨을 건 추격전의 원인이었던 이 빛은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준 영광의 증표로서 그녀의 손안에 평온하게 머물러 있었다. 빛의 붉은 칠은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여전히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안에 담겨있던 피 맺힌 한 흔, 이제 봄눈 녹듯 사라지고 없었다.